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과거 이맘때 그 냉동창고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고를 짚어볼까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물류 산업에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뭔가 빠른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냉동창고나 물류시설이 늘어난 건데 4년 전 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창고 화재, 당시 그 뉴스를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소방관 3명을 앗아간 화만은 화재 발생 19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불은 모두 꺼졌지만 혹시 모를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2층 벽체를 뜯어냅니다. 물을 뿌리자 아직도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전히 내부에 열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KBS가 입수한 화재 현장 내부는 더 처참합니다. 검게 그을린 여러 개의 기둥들, 콘크리트 천장 곳곳이 듬성듬성 뚫려 있고 바닥은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들로 가득합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냉동창고 부근인데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이에 있는 단열재가 가열되면서 고열에 장시간 노출된 콘크리트가 잘게 깨지는 이른바 열폭 현상이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벽체 단열재로 쓰인 우레탄 폼은 가뭄에 갈라진 바닥처럼 새카맣게 타 있습니다. 단면을 보면 겉에서부터 타담한 흔적도 보입니다. 1층 하역장 외부 벽면은 마치 충격에 의해 떨어져 나간 듯 골조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우레탄 폼 등 단열재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공간 위쪽에 쌓여 있다 갑자기 폭발하는 이른바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면서 재점화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네, 이 화재로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관 3명이 안타깝게 순직을 했습니다. 네, 일단 불이 어쩌다 난 것인지 좀 개요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앞에 네.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2022년 1월 5일이었는데요. 이날 네. 오후 늦게 11시 45분경에 화재가 최초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인으로 나중에 확인된 것들은 바닥에 이제 타설, 이를테면 콘크리트 미장이라든지 이렇게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과정에서 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네. 적정 온도를 유지해줘야지만 이 콘크리트가 잘 굳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춥기 때문에 이런 온도가 안 맞춰지면 사실 이제 양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열선이라든지 뭐 온풍기 같은 것들로 이제 온도를 맞춰주는 예.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양생을 위해서 설치한 이 열선이 사실은 화재가 처음 이곳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이런 가연물로서 이제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큰 화재로 이렇게 이어진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당시에 이 현장 안에서 작업을 하시던 야간이다 보니까 작업을 하시던 분들 한 5분 정도 계셨는데 이분들은 사실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 다 대피를 하셔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뻔했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여기에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수색을 하러 들어간 소방관 대원 5명 중에 3분이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방관들이 진입했을 때는 불길이 거의 잡혀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던데 문제는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창고라고 하면은 그 안에 굉장히 가연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그 이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축 공사다 보니까 그 안에 물류들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자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사 그 안에 많이 있었고요. 또 이 안에가 냉동창고다 보니까 우레탄 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연성 물질이 많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진압이 됐는데 네. 이런 불씨들이 이제 남아 있다가 재발화가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네. 이 수색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 1단계로 이제 하향이 되면서 그 안쪽에 이제 또 잔여된 불씨라든지 또 혹은 또 수색 과정에서 또 대피 못한 분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에 네. 화재가 갑자기 이제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고립이 되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우레탄 폼, 그거 진짜 싼 거 그죠? 네. 저렴한 거. 예. 네, 너무 속상한데. 이거 뉴스를 통해 그 새까맣게 타버린 그 공장 내부를 보셨습니다. 그 철거하는 과정도 나왔는데 샌드위치 패널이죠. 이거 화재가 굉장히 취약한 자재 아니겠습니까? 이거. 과거에는 굉장히 취약한 자재여서 이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화재가 더 커지고 또 큰 네. 화재가 이어졌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는 대부분 우레탄 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 우레탄 폼이라든지 샌드위치 패널하면 이거 위험한 놈, 이거 화재 굉장히 안 좋은 것들. 뭔가 싼 거를 쓴 대체한 느낌. 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예,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우레탄 폼이라든지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화재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이 안에도 사실 이전처럼 잘 타는 재료가 아니라 화재의 저항성이 있는 이런 재료들로 이제 갖추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우레탄 폼이라는 샌드위치 패널도 이전보다는 가연성이 더 자재가 되는 혹은 더 화재의 저항성이 있는 이런 재료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 가지고 얘네들이 나쁜 놈이다, 얘네들은 무조건 위험한 놈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법에 맞게끔 이런 심재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이런 이제 복합 패널,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지어져서 이렇게 가연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들은 여전히 위험성이 있지만 네. 새로 지어지고 있는 이런 공장이라든지 물류 창고에 이 샌드위치 패널들, 복합 패널들은 대부분 화재의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놈들이 제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왜냐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천 화재 창고 화재 사건을 제가 좀 다루다 보니까 네. 그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이 좀 그 기준이 강화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를 진압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법 개정들이 되면서 네. 이런 샌드위치 패널의 성능들을 계속 높은 이제 상향시켜 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게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냉동 창고나 그 물류 시설이 좀 어쨌든 대형화되고 있는 그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요. 구조적으로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에 이럴 땐 또 굉장히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는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느냐라고 네. 한다면 그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2000년대 초중반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발생했던 이런 물류 창고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런 대형 화재들은 네. 대부분 물류 창고 신축 공사 현장 혹은 또 물류 창고를 이용하던 중에 공사 중이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류 창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컸던 게 아니라 뭔가 공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물류 창고의 특성보다는 공사 현장의 어떤 특성에도 따라서 화재 위험이 더 커졌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류 창고가 과거랑은 좀 다르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물건들을 보관해 놓는 이런 창고 같은 개념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물류의 배송이라든지 물류를 또 집합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 분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물류 센터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사람들이 최소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작업하는 인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안에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과거에 물건들만 있을 때는 뭐 대피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으니까요. 네. 근데 최근에는 작업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작업자들이 빨리 대피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피난이라든지 대피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위험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이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무인화해서 아예 이런 집배송 시스템이라든지 물류를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동화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물류창고 화재는 그 뭔가 한번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져가지고 대형 화재나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발생했고 그 주로 원인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지금 뭐 국가화재정보센터라고 해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방청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화재들을 항상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물류창고 용도의 이 화재 발생 총 건수는 6,5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1년 평균으로 한 1,300여 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예. 근데 사망자는 이 5년 동안 24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많아요. 사실 네. 사망자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약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한 3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걸로 본다면 사실 일반적인 화재보다도 사망자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비교를 하자면.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물류창고 화재, 대형 화재 나면 막 몇십 명씩 죽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물류창고가 아닌 물류창고를 짓는 그
공사 과정 현장, 중에. 예, 네. 그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착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물류창고 시설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많은 물적 피해는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탈물건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재산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네.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사망하는 숫자는 적어도 화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후에 그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렇게 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연기가 며칠째 계속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유독가스 계속 나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주거하시는 분들이 저 연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또 생활에 불편함도 있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또 불을 끌 때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꺼야 되다 보니까 이 소화수들이 저런 이제 이 연소 화합물들, 연소 생성물들에 씻겨 내려가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물을 이런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염시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본다면 대형화되는 화재,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다. 저 이렇게 냄새가 보겠습니다. 금방 빠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부분 한 번 연기를 네, 화재가 나고 난 노출이 이후에 되면 네. 사실은 뭐 몇 달 동안 가는 경우들도 그 있어서 주변 지역 주민분들 굉장히 그런 거 불편을 호소하시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렇게 이제 대형 화재가 난 곳들은 예. 인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바깥뿐만 아니라 내부 쪽 계단실이나 이런 쪽에 연기가 들어가면 예. 냄새가 빠지질 않아서 거의 도색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새로 하는 그렇게 정도까지 하셔야 그나마 냄새가 조금 덜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교수님과 함께 좀 짚어보고 싶은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냉동창고 화재 중 역대 최악의 참사로 꼽히는 사건인데요.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입니다. 일단 그 준비된 뉴스 두 개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난 현장에선 더 이상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정이 무너진 채 시커먼 내부를 드러낸 창고. 타버린 차량들은 어제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창고 지하 1층 불이 난 현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전기 배전 장치도 타버렸고 철제벽과 배관, 전선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전등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엿가락처럼 휘어진 칸막이와 잔해가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화재 당시 폭발과 유독가스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한 창고 안입니다. 앙상한 철골뼈들만 남은 가운데 먼지가 자욱합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57명 가운데 17명만 구조되거나 탈출했고 4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길과 유독가스로 가득 찬 미로 속에서 희생자가 급격히 는 것입니다. 희생자 가운데 현재까지 14명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막바지 수색과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은 지하 1층 기계실 쪽에서 시작됐습니다. 용접 작업을 하는 동안 불똥이 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지하층에는 휘발유와 신호등이 증발해 만들어진 유증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레탄 작업과 용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바람에 우레탄 폼 연료와 LP 가스통이 약 10초 간격으로 3차례나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폭발로 기계실에서 시작된 불은 불과 2, 3분 만에 지하창고 전체로 퍼집니다. 폭발 후 지하창고에는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매연과 유독가스가 들어찹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한 것은 10분 뒤인 11시경. 소방관 600여 명과 경찰 2개 중대 등이 현장에 출동했고 소방차 131대가 동원됩니다. 그러나 구조작업이 시작된 것은 바로 4시간쯤 뒤인 2시 반쯤. 강력한 폭발과 고열,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불길이 잡힌 시각은 8시간이나 지난 저녁 6시 반쯤. 이 과정에서 소방당국은 아스팔트 도로를 통해 창고 내부로 7개의 구멍을 뚫습니다. 연기와 유독가스를 빼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불은 스프링클러가 소실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지하층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이 이처럼 심하게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미로 같은 출구도 문제였습니다. 직선거리로는 100m도 안 되지만 곳곳에 칸막이가 세워져 있어서 출구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색을 벌인 끝에 40번째 시신을 수습하면서 대참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웅입니다. 네, 2008년 그 당시에 뉴스 함께 보셨습니다. 이 사고로 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40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뉴스에서 당시 화재 현장을 보셨는데요. 굉장히 참혹하고 뭔가 참담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이게 용접 작업을 하다가 이게 불똥이 튀어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용접이라든지 용단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불똥이라든지 불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불꽃들이 주변에 이제 가연물에 닿았을 경우에 착화가 되면서 이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연물들이 뭐 여기저기 막 그렇죠. 있는 상황이니까 더더욱이 화재 위험이 높고, 특히 이렇게 이제 이런 도장 작업 같은 또 우레탄 폼 작업 같은 이런 작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당시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우레탄 폼이라든지 도장 작업을 할 때도 이런 유증기가 나오지 않는 이런 제품들로 쓰긴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유증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 이제 도장 작업, 밀폐 작업은 사실은 이런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들과 같이 하면 안 되는 작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 현장 같은 경우는 우레탄 도포한 작업에 용접 작업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한마디로 불이 굉장히 잘 날 수 있는 환경에서 불꽃을 막 발생하는 작업들을 한 네, 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착화가 되고 또 확대가 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는데요. 사실은 이 사고 이후 또 이전이나 이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맞아요. 굉장히 네. 큰 피해들을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 영상이 뉴스가 18년 전 이 사고인데 네. 마치 뭐 불과 뭐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사고같이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그 57명 중 40명이 숨지고 17명이 탈출하거나 구조가 됐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그 미로 같은 구조가 문제로 이게 언급됐어요.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사실 희생이 커진 이유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요? 네, 실제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작업이 이루어져서 화재가 최초로 발생한 곳이 사실 그 건물의 이제 지하 부분인데,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상하차, 한마디로 물류를 내리고 네, 옮겨 싣고. 싣고 하기 네.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경사가진 면에다가 이제 이 지하 부분을 놓거든요. 그래서 지하라 하더라도 사실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외기에 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외기에 면해 있는 부분에서 가장 먼 쪽, 가장 깊은 쪽에서 사실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작업자들이 그 안쪽부터 이제 외기에 면한 쪽 혹은 또 계단 쪽으로 나가시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하나의 터진 큰 공간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물류 창고를 보관하는, 물류발로 이렇게 이제 보관하게끔 이렇게 이제 구획이 되어 있는데, 이 구획 하나도 사실 굉장히 좁은 방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지하 공간만 하더라도 실제로 축구장에 뭐 수십 개 이상의 면적이었기 때문에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화재가 확산이 됐고, 공간 구조는 복잡하고 또 그리고 또 어제 암흑 상황이 됐을 것이 이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대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당시에 뭐 진술자, 대피하셨던 진술자 이 진술을 들어보면, 네네. 현장에 계셨던 분 작업자 진술을 들어보면, 불이야 그래서 도망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려고 보니까 이미 불길이 자기 머리 위쪽까지 와 있었다는 와,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장면을 타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분들은 사실상 도망갈 겨를 없이 그 안에서 화마에 이제 화를 당하는, 그 막 영화의 한 상황이 장면처럼 불길이 확 갑자기 확 올라오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장면에 이제 우레탄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도포가 돼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연소되면서 가스화되면서 위쪽에 천장면에 가스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게 되면 사실은 한 번에 그냥 도화선처럼 천장면이 그냥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붙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몇 걸음 못 가도 사실 불은 벌써 나보다 앞질러서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게 화재 발생 후 구조 작업이 이루어진 시간은 그게 4시간 뒤였고, 불길이 잡힌 시간은 8시간 뒤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불이야 해도 이미 뭐 불이 확 네, 맞습니다. 터진다고 이미 하셨는데. 초기부터 굉장히 화재가 강했고, 이 예. 안에 이제 우레탄 폼이라든지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시설들보다 한마디로 우리가 단열재라고 그러면 건물의 벽에 고정이 돼서 이렇게 단열 성능을 갖추는데, 냉동 창고는 이렇게 일반적인 건물의 단열보다도 훨씬 높은 단열이 요구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냉동이나 냉장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의 단열 성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단열재들을 별도로 더 덧대서 더 단열 성능을 높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레탄 폼이거든요. 네. 근데 우레탄 폼이 많은 분들께서는 우레탄 폼을 과연 얼만큼 많이 도포를 하길래 그러는데, 우레탄 폼 도포 두께는 최하 10cm에서 한 20cm 정도 두께로 네. 벽 전체 사방을 전부 다 덮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렇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가연물들이 있는 거고, 또 얘는 굉장히 잘 타기도 하고 유독물질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네. 그럼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세도 강하고 연기도 이렇게 많은 상황이라면 소방대들이 현장에 바로 들어가서 불을 끄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가 지하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지역이었기 때문에 화재를 빨리 끄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앞서 그렇군요. 설명 나온 네. 것처럼 정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이 지하층의 상부 부분이 콘크리트 도로 부분, 앞쪽 이제 건물의 도로 부분이었는데 그 위쪽에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뚫어서 연기라든지 열도 빼고 네. 그쪽으로도 물을 주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진화 효과를 이제 기대했습니다만 워낙에 화재가 크고 이미 화재가 다 타버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효과는 못 봤고요. 다만 이제 그런 화재 과정에서 전소가 된 이후에 다 타버린 거죠? 예, 타버린 네. 이후에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정리를 하거나 수습하는 이런 네, 뭐 과정으로 구멍을 이어졌다. 뚫고 뭐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보신 그 평택 그 냉동 창고와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고 요 공통점이 뭔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두 현장 다 우리가 보면 물류 창고, 또 공통점이 있구나라고 하지만 물류 창고이면서 사실은 다 공사 중이었던 이런 특성이 공사 있거든요. 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류 창고가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에는 사실은 화재 원인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건축물의 화재 원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런 가연성이 많은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용접 작업, 용단 작업 혹은 또 불티에 의해서 화재가 커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아서 이런 공사 현장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리고 그 안에 가연물이 굉장히 많고 또 우레탄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포되어 있는 사실은 이제 냉동 창고였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소방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이 평택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소방 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고 이천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처음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소방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면서 작동을 못해서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소방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화재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은 없어진 상태였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이 소방시설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상태 이런 게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들도. 자, 앞에서도 뭐 우레탄 폼 얘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만 우레탄이 탈 때 발생하는 가스가 이게 예전 그 유태인 학살 때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인체 치명적일 수 있는 네. 예, 굉장히 유독가스라고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사실 위험합니까? 예, 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일반적인 화재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시옥가스, 한마디로 이제 이런 시옥가스인데요. 네. 일산화탄소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밀폐 공간에서 물론 일산화탄소도 많이 발생하지만 사실 여기에 시아나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유독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유독성 물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 번만 흡입을 하더라도 바로 치명적으로 이제 그 순간적으로 한 번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시옥가스 같은 경우도요. 이런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야, 저 가스 올라오는 거 봐요. 예. 한 번 마시기만 해도 이제 의식을 잃게 되고 의식을 잃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쁜 가스들을 계속 호흡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축적이 되면서 네.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저런 이제 이 가연성 굉장히 또 연소 생성물이 많은 이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다른 현장에서의 화재보다도 훨씬 더 연기로부터의 위험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미국이나 유럽에선 이 불이 나면 빨리 피할 수 있는 그 1층짜리 건물에만 그 우레탄 단열재를 쓰도록 돼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냉동 창고의 지하층, 저층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쪽에 저런 이제 우레탄 폼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럼 다른 층에는 우레탄 네. 폼을 쓰면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쓰지 말아라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들은 사실 창고라고 하면 이렇게 고층화되는 경우들이 없어요. 땅이 넓게 그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안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굳이 높이 짓는 게 비용적으로도 사실 땅이 넓으니까요. 넓게 짓는 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그쵸. 그렇고 안전상으로도 좋기 때문에 네. 충분한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건물은 아니더라도 몇 개 층, 뭐 10층 정도 이런 식으로 네네. 4, 5층 정도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계단이라든지 또 이런 지상 피난층이 아닌 곳에 이렇게 이제 위치하는 경우에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레탄 폼을 사용하더라도요. 대부분은 이제 우레탄 폼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완전히 안 타는 건 아니지만 난연성이라고 해서 불이 닿았을 때 연속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꽃이 닿은 부분만 타다가 꺼지는 이렇게 자소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난연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난연 성분이 있는 우레탄 폼들로 대부분 이제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한 화염에 노출이 되면 얘네들도 안 타는 건 아니거든요. 타면서 또 유독한 물질도 나오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그래서 대부분 우레탄 폼들을 도포를 하면 불꽃이 닿는 것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불연 마감이라고 해서 타지 않는 재료로 최종 마감을 해서 이 우레탄 폼이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안에서 불꽃이 발생했을 때도 그 안쪽에 있는 우레탄 폼에 닿지 않게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철판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석고보드 마감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펄라이트라고 하는 불연 도포 같은 거나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여기 이 피막을 형성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대부분 공사 중에는 이런 작업들이 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직접 닿으면 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서 이런 불꽃이 닿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열성 그런 것들, 네. 불연 마감들 이렇게 하는 네. 게 그 뭔가 창고 내 외장재 사용에 대한 규정이 좀 생겨서 제도적으로 좀 변화들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물류 창고에 처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외벽 재료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네. 외벽 재료가 사실은 그 안에 우리가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보면 그 양쪽에 이제 철판들이 있고 그 안쪽에 단열재를 넣어서 이제 소위 샌드위치 형태로 돼 있다고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철판이랑 철판 사이에 들어가는 이 단열재가 불에 잘 타는 거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능들이 좀 네.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별도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런 스티로폼 알갱이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네네. 사실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안에 재료들이 이렇게 잘 타는 재료가 아니라 준불연이라고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난연보다도 훨씬 강한 그리고 아예 안 타는 재료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거의 타지 않는 재료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성능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샌드위치 패널 한마디로 복합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 이 패널 자체의 성능만 보지만 우리나라는 하도 이런 위험성들이 많이 나고 지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패널로 된 제품 자체의 성능도 가져야 되지만 이걸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재료들도 다 각각의 성능을 갖게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데 비빔밥이 전체를 비볐을 때 맛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거보다도 더해서 다 비볐을 때도 맛있어야 되지만 하나하나의 거기 들어가는 요소들도 다 맛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재료의 하나하나까지도 다 성능들을 갖추게끔 해서 맞아요. 그 나물들이 다 맛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 다른 나라의 이런 이제 복합 패널의 기준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 기준들은 지금 이제 2022년부터 아, 이제 2022. 이후로는 굉장히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것까지 하고 있냐면 야 이렇게 성능을 갖췄다고 해서 시공을 했지만 네. 또 제품의 제조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성능들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불량품이 설치됐을까 봐 그렇죠. 지금 국토부에서는 매년마다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대상들을 샘플링해서 직접 거기 가서 재료를 뜯어갑니다. 뜯어가서 야 이거 재료가 성능이 나왔나 안 나왔나 봐서 야 너네들 원래 갖춰야 되는 성능만큼이 안 나오면 여기 다 리콜 조치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네. 이런 과정들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한 2022년 이후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네. 또 기준을 강화시켰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마음이 또 한결 나아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했을 때 불이 굉장히 순식간에 퍼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적합한 대피 기준, 예. 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네. 대피 기준도 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피 기준이라고 하는데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대피 기준을 다른 건축물에서 특별하게 더 많이 가져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순한 단순한 구조니까. 공간 구조고 사실은 또 그 안에 제실자들도 뭐 이를테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용도 뭐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든지 뭐 다른 상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더 많은 인원 밀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류 창고에 대한 어떤 대피 기준이나 대피 시설들을 더 강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어떤 규모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설치돼야 되는 피난 계단 또 그리고 네. 건축물 바깥으로까지의 출구까지의 거리 기준, 보행 거리 기준 뭐 이런 것들은 다 충족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물류 창고에서 중요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보행거리고 공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이까지 걸어가야 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수시로 물류들의 이제 보관이라든지 적치 장소가 좀 바뀌면서 원래는 항상 이쪽으로 대피를 하는 대피 통로가 있었는데 물건들이 쌓여 있어서 대피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법적 기준의 시설 기준들 이외에도요 사업장 안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그 위치에서 어디로 대피하면 가장 빠르게 대피하고 네.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동선들을 갖추는 것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바닥에
바다에 대피하는 이 바닥의 선을 따라가면 대피할 수 있다라든지 그래서 바닥에 대피 경로를 표시한다든지 또 대피 유도라든지 대피 유도 표지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그 안에 작업자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제대로 식별하게끔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에서만 4건의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8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 뭐라고 좀 짚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건축물의 화재 안전 관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적인 요인이라든지 부주의한 요인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한마디로 물류창고의 기본적인 시설들만 잘 관리한다면 큰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주의가 가장 또 크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요인들이 사실 물류창고만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랑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비슷하거든요. 뭐 기계적인 것도 그렇고 네. 전기도 그렇고 저 모든 게 다 부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물류창고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명피해도 더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물류창고를 포함한 이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자료화면을 봐도 저게 최근에 발생한 거랑 거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맞아요. 할 정도로 네.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네. 사실은 이런 화재가 어디서 나고 어떤 작업이 위험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는 사실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지침화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현장 이런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이행하게끔 하는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게 좀 필요해 그러니까 보이는 제도나 상황입니다. 이런 교육들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교육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사 현장에는 어쨌든 간에 공기랑 관련이 있거든요. 공사 기간이랑 예. 관련이 있는데 공사 기간이 결국은 돈이잖아요. 아. 한마디로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지거나 이러면 결국은 돈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공사 막판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막 불도 예, 또 튀기도 급하게 하고, 안전조치도 예. 좀 잘 소홀히 하면서 일을 급하게 진행하면서 5명이 하고 화재가 3명이도 하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그게 가장 클 것 예, 같네요. 그리고 또 그래서 공사 현장의 화재 특성을 보면 공기가 한 70-80% 진행된 이후에 화재 위험이 급증합니다. 예, 그런 작업들도 용단 작업들도 많아지지만 또 여러 작업들이 사실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작업들이 사실 집중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은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2022년부터 단열재 관련된 기준이 굉장히 엄격히 강화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21년 이후부터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가 또 구체화됐다고요? 네, 이 당시가 이제 한 익스프레스 화재라고 해서요.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공사 현장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예. 굉장히 많은 한 38명 정도가 사망을 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속 대책으로 저도 이제 ETF에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후속 대책으로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부분의 대책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에 관련된 화재 안전 매뉴얼 이런 것들도 작성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물류 창고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네.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화재 안전 계획서의 작성이라든지 제출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하게끔 하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물류 창고에 자꾸 화재가 나니까 물류 창고가 지어질 때 또 지어지는 과정 또 그리고 계획하는 과정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수백억 단위의 이제 R&D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기도 했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사 현장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어떤 이 물류 창고에 대한 안전 대책들을 상당 부분 좀 고도화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렇게 고도화해도 다들 되돌아가면 돈의 논리 앞에서는 사실은 다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무력해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공사 기간 뭐 70%, 80%또 이렇게 다가오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좀 생기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공기의 압박을 받아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사실 차근차근 이런 공사들이 진행할 텐데 당장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소홀한 부분이 발생하기 이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로봇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프레셔가 가해지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부분들을 수 조금 좀 있겠군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2년 전부터 시행된 창고시설 화재 안전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뭐 실효성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뭐 물류 창고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 기준들, 관리 기준 뭐 이런 것들 필요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소방청에서도 물류 창고에 대한 시설 화재 안전 기준 이런 것들도 마련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쪽 우리나라 이제 소방 시설물도 건축물 중에서는 대형 건축물인 경우에는 성능 위주 설계라고 그래서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성능적으로 봐서 안전하게 해라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네. 물류 창고도 이런 성능 심의의 대상으로서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대상으로 들여다놨기 때문에 물류 창고 자체적인 어떤 소방 시설이나 화재 안전에 대한 어떤 수준은 상당히 이제 상향이 된 상황이다.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됐네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은 볼 수가 있고요. 또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사 현장에 대한 부분들, 짓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물이 완성됐을 때 어떤 시설 기준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더 보완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네. 겁니다. 아니 국토부에서 올해를 목표로 물류시설에 맞춤형 화재 안전 규정을 개발하겠다고 한 게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국토부 자체에서도 예. 물류 창고에 대한 어떤 시설 기준들, 그래서 이 시설 기준들이 앞서 말씀드린 2021년도에 이런 R&D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런 기준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세부적으로.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그러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30초 안전 챌린지는요. 화재 현장에서 화염과 연기에 휩싸인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는 행동 요령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예. 뭐 과거에는 바로 대피해라라고 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바로 대피하기보다는 대피로의 상황들을 잘 확인하시고 대피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피 경로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무리한 대피보다는 다시 실내 쪽으로 들어와서 문을 잘 닫은 상태에서 문에 틈새를 잘 막고 바깥에 본인이 있는 위치 또 본인이 구조돼야 되는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알리셔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점점 연기가 많이 쌓여서 위험하다 싶으시면은요. 할 수 없이 그 공간 내에 있는 피난 기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대피를 시도하시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대피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